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신춘문예 시 분석이 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었으므로 신춘문예 시 분석을 다시 재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당선된 김건홍 시인의 시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만날 텐데요. 아마 올 여름에는 또 많이 좀 더웠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요. 근데 늦었지만 장마가 다시 이렇게 북상을 해서 비도 뿌리고 지금 창밖에는 비가 한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배경사진도 아마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풍경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또 힐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작품이 바로 이제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릴케의 전집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건홍 시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작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가면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읽고 하나하나 문맥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릴케의 전집 김건홍.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되어버렸다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답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들여다볼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시 전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하나하나 한 년 한 년씩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모바일과 이게 그 PC가 보는 그 화면이 좀 차이가 나서 제 나름대로 이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보실 때. 그렇지만 하나하나 문맥을 짚어가면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릴케라고 하면 이 근대시 또는 현대시를 장을 연 거장이죠. 거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장미의 시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미라고 하는 개념이죠. 대상을 끌어와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세계성을 아울러 이야기했던 시인이 바로 릴케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독자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익히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릴케는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줬고요. 이후에 이제 하이데거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물이 곧
뭐 여기서 얘기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물이 말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텐데, 릴케 입장에서는 장미가 말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시인의 어떤 그 사유 체계를 통해서 형성화돼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용이죠. 인용을 해서 김건홍 시인이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년 한 년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현 세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의 목표라고 하나요? 그런 목표들은 현 세계입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그 목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도와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계와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 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교육의 바탕을 두고 있는 체계겠죠.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기득권이 되고 또 정점에 이렇게 사는 그 계급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김건홍 시인은 일행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집에 사는 목수는 곧 화자 자신일 텐데,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배움이 짧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위계, 질서 또는 체계, 제도에 그렇게 가닿지 못한 사람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는 배움이 짧고 아니면 이 지적 현상에 대해서 가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죽은 나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적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은 당대 사회가 필요한 그 어떤 체계지만, 당대 사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 지식과 체계라는 것도 일종의 박제화가 됩니다. 박물관에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죽은 지식이 되고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 자신은 자기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이 죽은 나무를 마름질합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과 억눌림 이런 것들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목수는. 그래서 그의 욕망이죠. 그의 욕망과 바람을 자신은 이룰 수 없지만 연인이 비록 죽은 나무지만 그 죽은 나무를 밟고 좀 훨훨 좀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연인데요.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 연인입니다. 아마 미루어 보건대 목수보다 화자 자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지식의 축적이 많은 연인이죠. 많은 연인입니다. 그 연인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릴케의 전집인데, 이 목수가 바라보고 있는 릴케의 전집은 이미 죽은 어떤 그 제도고 체계죠. 우린 지금 또 릴케의 전집을 또는 릴케의 시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지평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목수가 바라볼 때는 이미 당대 사회가 요구했던 그 모든 세계를 집대성한 시 세계입니다. 그 당대의 집대성한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당대가 저물어 가면 그 집대성한 어떤 지식적 체계라든가 세계는 또 새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미 박제화된 또는 박물관화된 그 지식이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인은
그것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진리인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 간다라고 하는 다소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연입니다. 자, 3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죠. 자, 많은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두고 있는 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 지식의 총화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죠. 학교나 이런 데입니다. 근데 목수가 그 연인이 들고 온 릴케의 전집, 그 시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릴케가 펼쳐갔던 그 시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목수가 바라보는 릴케의 세상은 이미 죽음을 내재화한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은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목수에게 그 책을 들고 가는 거죠. 자,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요. 천장의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신춘문예 시의 구조로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가 바로 릴케의 전집인데요. 천장의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누가 얘기하나요? 그의 연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릴케의 전집을 통해서 라고 연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목수의 입장에서는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그 세계성이 한물 같다,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연인의 입장에서는 지시적 도구마입니다. 거기에 깊이 경도된 나머지 목수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림 또는 깨우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과거에 매몰되어서 그 과거에 천착해서 릴케의 전집을 쌓고 또 쌓고 하면 연인이 지향했던 어떤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세계성에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수에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좀 달리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는 정오 무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면 정오는 가장 빛나는 시간대고 가장 우리 일상생활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가장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정오죠. 그렇다면 목수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는 이 시의 화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그동안은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와 체계라고 하는 그 낡은 이념들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몰된 또는 눈이 감긴, 어두워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는 엄연히 확실히 보이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고요. 모순됐던 것들이 새롭게 돋아나는 시간이 바로 정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정오는 바로 목수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림이죠. 새로운 세계의 열림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마을의 무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마을은 세 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마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를 이루었던 어떤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고 거기에는 지식이고 또는 뭐 종교도 여기 포함되나요? 종교도 늘 변화가 되니까요. 2000년 전에 원론적인 그 종교의 세계와 2000년 후에 오늘날의 세계는 종교의 그 가치는 다소 조금 변질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문화와 이 세계성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세계에 횡행하고 있는 모든 이념과 지식적 체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화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동안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그 진실이죠. 그 진실이 가장 빛나는 정오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이점입니다. 그 이점들이 이제 흐물흐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들여다보면 제가 따로 뭐 어떤 릴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화자가 바라볼 때는 릴케가 세웠던 한 세계도 그 당대 세계에서는 가장 높게 떴던 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 가장 높게 떴던 해가 지속되거나 영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새로운 사유체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자는 굉장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을 보면요,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이렇게 돼요. 우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떠받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화자가 이 시에서 김건홍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목수는 그의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그 책은 바로 제도와 체계겠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릴케의 전집입니다. 그런 것들을 밟고 올라서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목수에게는 그 릴케의 전집 또는 체계와 제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린 지금까지 그 체계와 제도,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지적 어떤 세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가의 보도처럼 떠받들고 살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고요. 또 1등이니 뭐 60등이니 이런 평가르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열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목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키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 전에까지는 연인이 훨씬 지적 체계라든가 제도, 수능적인 인간이었고 배우며 많은 사람이었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 체계,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월성이겠죠. 그 우월성을 밟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 행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인과 비로소 키높이가 같아졌다 또는 키스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고무나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고무나무에 대한 냄새가 어떤지. 우리 체계에서 또는 고무나무가 익숙한 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는 것은 어떤 새로움, 신선함, 비로소 이제 목수가 자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 또는 세계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족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시라는 것이 다양성과 다의성이 있어서 읽는 독자들마다 의미 부여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제 해석이 크게 여러분들과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앞에서도 사족을 좀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일도 많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됐던 이 신춘문예에 대한 시 분석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